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22년 6월 4일에 시행이 됐네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요소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수준이 회계 2급 정도 됩니다.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을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맞네요.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원단이라는 원재료가 증가했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네요. 그 다음에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는데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돈 빌려줬죠? 자산의 증가. 이게 답이 틀렸네, 이게. 그 다음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니까 부채의 감소, 약속어음 발행했더니 부채의 증가. 답은 3번입니다. 수준은 회계 2급 정도. 분계를 보시면 자본금을 출자해서 보통예금에 돈 들어오니까 자본의 증가,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원재료 사갔죠. 자산의 증가, 돈 나갔죠. 자산의 감소. 세 번째가 돈 빌려준 거잖아. 보통예금에서 자산이 나갔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대신 약속금 발행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하랍니다. 기말재고, 선입선출법이죠. 자, 일단 매입했죠. 자, 매출한 것이 선입선출법이니까 150개니까 가장 여기 위에 있던 거 요것이 날라가야 되겠죠. 150개가. 그럼 여기 50개 남았네요. 그 끝이니까 기말재고는 50개에 200원짜리, 100개에 300원짜리가 기말재고의 금액이 되겠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50개에 200원, 100개에 300원. 그래서 4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연적인 설명이네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개발비는 무형자산,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소모품비도 마찬가지.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흔히 잘 보지 못했던 이름인데 해석해봅시다. 자산의 진부와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한다. 아주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수 가능 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더 큰 금액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자산이 진부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촌스러워졌다는 얘기고 시장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장부금액 밑으로 뚝 떨어지면 장부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회수 가능 가액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없애. 저기 잡혀있던 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경상연구개발비와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틀렸네요. 유형자산은 모두 상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지 않죠. 있으니까 자산이지.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해서 봅시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해설에 유형자산 중에 토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이용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이 4,000원짜리고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4,2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원가는 4,200원짜리 100주겠네요. 액면은 아무 상관없고.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100주를 4,300원에 내다 팔았으니까 개당 100원씩의 이익이 생겼네요. 100주. 그럼 만원이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만원 발생했다. 맞겠죠? 4,200원짜리 4,300원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이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맞네요.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한다. 일단은 여기 비용이 2만원이죠. 취득시 비용이 있고, 여기 4,200원짜리 4,300원에 팔았으니까 만원 이익 생겼고, 그러면 비용이 2만, 이익이 만원이니까 순이익이 만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은 만원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해설 좀만 봅시다. 일단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42만원, 42,000원, 아니 4,200원짜리 100주, 그리고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현금 나갔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42만원짜리를 43만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만원 생기고, 그래서 비용 2만원, 이익 만원에서 단기 순이익은 만원 감소한다 라는 얘기네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부채.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네요. 당의 의무를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또는 측정할 수 있다. 맞네요. 우발부채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네요. 아주 낮지 않으면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발부채를 좀 배워봐야 되겠죠?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해설 보겠습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부채야. 내가 뭐 나중에 누구한테 소송이 걸렸는데 질지 안 질지 모른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예 거의 없다. 근데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주석으로라도 알려달라는 얘기야. 부채로는 잡지 말되 완전히 낮지 않은 한 그냥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주석으로 기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문제고, 부채로는 인식하지 않지만, 자, 우발부채란 다음의 1과 2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부채, 이거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준의 얘기니까. 과거 사건이 생겼는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무슨 말인가? 과거에 사건이 생겼는데 회사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생기면 부채가 되고 안 생기면 부채가 안 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잠재적인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이긴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가능성은 높은데 해당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발부채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채가 발생할 게 아주 낮아. 그럼 인식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주석으로 기재하는 얘기예요. 주석으로. 부채로 잡는 게 아니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겠죠? 그 다음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시의 주주 간의 권리가 서로 다르다면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내용 보기로 하고 다시.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뭐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죠.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결정될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죠. 보통 자본의 총액은 액면금액으로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해설을 좀 봅시다. 어떤 문제 지문이 있는지 일반기업 회계기준 내용 좀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문단 106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뜯어다가 문제를 낸 거죠.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거나 측정함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를 뜯어다가 질문을 2개를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해서 봅시다. 자본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자꾸 책의 본서에서 자주 들어보지 못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있는 지문을 뜯어내거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지문을 뜯어내거나 그런 것들이니까 그 전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문을 보고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 실체에 대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아까 지문에 있었던 맞는 얘기죠. 이건 뭐 정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자본을 분배 또는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기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데, 요 지문이네요. 또한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요 지문을 잘라다가 냈네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가액을 계산할 때 얼마인가? 가가 뭐냐?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되려면 이게 뭐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준이 회계 2급 정도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직원의 급여.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상거래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야.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그럼 5, 6, 7. 7만 원이 답이네. 답은 1번이 되겠죠. 수준은 회계 2급 정도.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부 직원의 급여,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합은 7만 원이고, 상거래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으로 가장 옳은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것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초 원재료 재고,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는 직접 재료비,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총 제조, 또 이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진 않지. 그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뺀 게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계산 전체식 위에서 아래로 보면 직접 재료비는 지금 이거죠. 기초 원재료 재고, 단기 원재료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걸 보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네요. 실기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뺀 게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의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뺀 게 매출 원가. 이 정도 구조는 이미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합니다. 맞네요.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이 아니죠.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해설.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업종은 기계제작업, 조선업, 건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평균법에 따른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십시오. 평균법이에요. 기초 제공품 재고는 100개고 완성도 25%에, 기말은 200개에 완성도 50%에, 단기에 400개를 착수했고 단기에 300개가 완성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재료비는 공정의 초기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자, 이걸 먼저 물량 흐름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공정이 여기가 시작이고 이렇게 들어가죠. 몇 개가 새로 착수를 했냐면 400개가 새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은 완성도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25%에 있어요. 25% 절반에 절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간대. 근데 그것의 개수가 기초 제공품이 100개야. 근데 우리는 평균법 쓰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봅니다. 100개. 100%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50%인 요 절반에서, 이거 50%인데, 여기는 아까 25%였죠.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200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못 나가고. 그럼 400개를 투입했는데 200개가 못 나왔으니까 200개가 나갔겠지. 그리고 단기에 완성된 건 300개. 이렇게. 단기 완성.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재료는 여기서 투입이 된다. 한순간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먼저 보면 재료비 보세요. 재료는 여기서 투입된다니까. 그 얘는 여기서부터 나간다고. 그러니까 100개. 여기서부터 들어오잖아. 200개. 그래서 여기 300개 완성품. 그 다음에 얘도 여기 통과했잖아. 그러면 200개. 합쳐서 재료비의 완성품 한산량은 500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가공비는 어떻게 돼요? 가공비는 얘 여기서부터 쭉 진행하잖아. 100%, 100%. 그러니까 300개. 다만 얘는 여기서부터 50%밖에 안 오니까 50% 곱하기 200개 하면 100개. 그래서 가공비는 40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재의 풀이에, 아니, 교재가 아니죠. 해설을, 그림을 좀 예쁘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림이죠. 단기 착수했고 쭉 나오는데 기초제공품이 있는데 25%인데 얘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50%에 떨어졌다. 300개 이렇게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보면 단기에 완성된 거는 기초 제공품 완성분하고 단기 착수 완성분이 있는데 재료가 저기 앞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100개, 200개 똑같다. 얘 저기 통과했으니까 200개 맞죠? 이렇게 해서 합계가 500개고 가공비도 저기서부터 똑같이 가니까 100개, 100개 다 100%씩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만 진행했으니까 100개. 그래서 400개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자격시험에서는 배분과 배부를 그냥 혼합해서 쓰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원래 배부하고 배분은 표현이 다른데 시험에서는 어쩔 때는 배부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배분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배부라고 하고 여기는 또 배분이라고 쓰잖아. 이렇게요. 원래는 다른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혼용해서 써도 시험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일단 옳지 않은 거.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배부함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법.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발생한 금액을 보조 부문 상호 간에 또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지. 그렇다고 사전에 배부 금액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배부한다. 무시하고 배부한다. 그 다음에 원가의 정확성은 상호, 단계, 직접이 맞네요. 그래서 자격시험에서 이제 배부하고 배분을 혼용하니까 그냥 그대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 배부나 배분은 뭘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떤 공통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품한테 나눠줄 때가 배부예요. 제품한테 나눠줄 때가 배부야. 제품이 아닌 보조 부문, 어떤 분야에 나눠주는 걸 보고 배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정확한 표현은 배분이야.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어떤 기출문제 보면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다 통틀어 봐도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니까 그냥 원칙은 제품에 나눠줄 때가 배부다. 제품이 아닌 분야에 나눠줄 때는 배분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만 하고 계시고 시험은 섞어서 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 상호 간에 나눠주는 것이지 사전에 배부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의 국외 공급 단서 붙었네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역의 국외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겠죠. 자동 판매기도 발급은 면제됩니다. 자,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단 이 사람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받고 있는 그 기간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으로 의제된다는 말이 될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서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도 면제되고. 해설 봅시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원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이게 공급으로 의제가 된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 공급 연월일 나왔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거 아니고 품목 아니고 공급 받는 자의 상호 성명이 아니고 공급 받는 자는 딱 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세금계산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받는 사람은 등록번호만. 그리고 중요한 게 금액이겠죠. 공급가액세. 그리고 제일 헷갈리는 게 작성 연월일이야. 작성. 공급은 밑에 이렇게 4칸 나눠질 때 다 쓰는 게 공급 연월일이거든요. 작성 연월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 면세. 은행업에 따른 은행 업무 금융보험 영역 면세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 영역 면세입니다.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주택 임대 영역 면세입니다. 해설 봅시다. 항공기, 운고속,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은 과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